자, 말씀드린 대로 10월 29일 코스피 7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4081.15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세인데 네,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0.19% 하락하면서 간신히 901선에 턱걸이했거든요. 이 온도차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코스피 상승은 아주 명확하게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원 선 회복했고요. 아, 10만 전자 복귀했군요. 네, 그리고 특히 SK하이닉스는 7% 넘게 급등하면서 55만 원대에 안착했죠. 7%요? 엄청나네요. 네, 이 상승 뒤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었어요. 6,4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거든요. 기관들이요? 네, 반면에 개인하고 외국인은 오히려 주식을 팔았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지수 상승이 특정 섹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자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투자했다는 그 코스피 코스닥 추종 ETF 있잖아요. 네네. 그게 6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서 약 5,800만 원 평가 차익이 예정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기사가 있었군요. 근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 선택은 정반대였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개인 순매수 2위 ETF가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였고 아, 인버스요? 네,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7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이게 참 단순히 운의 문제라기보다는 뭐랄까 시장을 보는 시각이나 정보 접근성 아니면 투자기관 설정 여기서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당신의 관점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그렇죠. 이 강세장에 대한 시각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 전반의 그 긍정적인 분위기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관세 협상 기대감이라던가 네, 그것도 있었죠. 네. 또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같은 이런 거시적인 요인들이 투자 심리를 좀 부추겼죠. 심지어 KB증권이나 JP모간 같은 곳에서는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5천, 더 나아가 6천까지 제시하기도 하고요. 6천이요. 와. 네. 근거로는 기업들의 재고 합충, 그러니까 리스토킹 사이클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또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이나 또 코스피 내에서도 그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네, PBR. 그게 1 미만인 기업, 소위 저 PBR주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6월하고 비교해서 PBR 1 이상인 기업 비중은 비슷한데 0.1배 수준의 그 초저 PBR 기업은 오히려 늘었다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아, 네.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많은 기업들의 가치는 여전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수 상승이 일부 대형주,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어떤 방증이죠. 코스닥은 시가총액 규모나 외국인 투자 비중 면에서 코스피하고 격차가 크고요. 심지어 알테오젠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대표 기업들마저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면서 아,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코스닥 시장 자체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 되는 거죠. 코스피 4000 시대의 이면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섹터별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역시 가장 주목받는 건 반도체하고 AI 관련 분야겠죠? 네, 단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도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장비주인 한미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거워요. 한미반도체요? 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4 공정에 기존 장비를 좀 개선해서 쓸지 아니면 한미반도체 신규 장비를 도입할지 여기에 따라서 한미반도체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거든요. 아, 그게 핵심 변수군요. 네, 만약에 신규 장비가 채택된다면 단가가 워낙 높으니까 실적 개선폭이 훨씬 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차세대 메모리 기술 경쟁이나 공급망 재편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AI 열풍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좀 연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전력기기, 2차 전지, 통신 장비까지 영향이 미치네요. 맞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라서요.
전력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전기를 엄청 쓰죠. 네, 그래서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이례적인 호황, 뭐랄까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주가도 연일 신고가 찍고 있고요. 아, 전력기기 쪽이 정말 뜨겁군요. 네, 2차 전지 쪽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비상전원,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대규모로 필요하거든요. 네, ESS. 이 ESS 수요 증가 기대감에 LNF나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쪽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ESS 수요 기대감은 좋은데 그 주력 시장인 전기차, EV 시장 회복은 아직 좀 더디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료 보니까 삼성 SDI에 대해서도 증권사들 전망이 좀 엇갈리던데 이 상반된 신호 속에서 당신은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현재 2차 전지 섹터를 보는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AI발 ESS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하고 또 기존 주력 시장인 EV 부진이라는 현실 사이의 어떤 줄다리기죠. 네, 줄다리기.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있고요. 따라서 단순히 AI 수혜주로 이렇게 묶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ESS와 EV 시장 변화에 각각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실제 수주나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좀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통신장비 쪽도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 늘어나면 수혜볼 거다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투자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좀 이르다 이런 시각도 같이 있습니다. AI 외에 또 정책적인 바람을 타는 섹터도 있죠? 원전주 같은 경우 미국 정부 투자 계획이나 한미 원전 협력 프로젝트, 그 마누가라고 하던데요. 네, 마누가 프로젝트. 네, 그 기대감으로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곳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네, 정책 방향은 특정 산업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죠. 반면에 통신 서비스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아, 통신주는 좀 안 좋군요. 네, 작년만 해도 저 PBR 대표주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기대감이 컸거든요. 근데 최근에 해킹 이슈 터지고 AI 같은 신사업 성과가 기대에 좀 못 미치면서 시장 랠리에서 완전히 소외내는 모습이에요. 아이고. 실적 전망도 밝지 않고요. 배당 매력마저 줄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조선주 역시 그 마스카 프로젝트 기대감에 잠시 들썩이긴 했지만 네, 그때 좀 올랐었죠. 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와 함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산업의 부침과는 별개로 시장 전체의 어떤 투자 매력도나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시적인 변수들도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인데요. 맞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신에 일정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특히 그 최고 세율을 현행보다 낮은 30% 또는 25%로 인하하는 안이 논의 중입니다. 정부도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배당 소득세 부담이 줄면 투자자들은 배당주 투자를 늘릴 유인이 생기고요. 기업들도 주주환원 차원에서 배당을 확대할 동기가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세율만 낮춘다고 이게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업계에서는 3년 한시법 형태, 그러니까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으로는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아예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영구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 배당세율 15에 20%하고 비교하면 여점이 좀 높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제도의 실효성하고 지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세제 개편 논의는 특히 그 상법 개정 움직임하고 맞물려서 지주회사들의 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또 흥미롭습니다. 아, 지주회사요? 네. 예를 들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한다거나 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 같은 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변화들이 배당 확대 정책하고 결합되면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소위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규제 강화 움직임을 좀 피해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사주를 활용해서 교환사채, 이비라고 하죠. 그걸 발행하거나 네, 이비 발행. 또 일심방직 경방 사례처럼 자사주를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 같은 거요.
겉으로는 뭐 자금 조달이나 사업 협력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사주를 담보로 한 이비 발행은 원래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교환 대상 주식으로 바뀌면서 의결권이 부활하고요. 이게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도 보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비 발행 시에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죠. 주가 수익 스와프 PSS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한 자금 조달 방식도 비슷한 맥락에서 감시 대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시도와 이걸 막으려는 당국의 노력이 계속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증권사들 수수료 무료 경쟁에 대한 금감원의 우려 표명이나 또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소식도 눈에 띄네요. 우리는 아직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단계인데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네,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이슈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처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적 대응 속도도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될 수 있고요. 그렇죠. 증권사 수수료 경쟁 역시 소비자 이익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하고 과당 매매 유발이나 공정 경쟁 저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개별 기업 소식하고 투자자 동향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IPO 시장에서는 큐리오시스가 그 주가 수익 비율 PER 재산적 문제로 일정을 미뤘다고 하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세나테크놀로지는 공모가 산정 방식이나 상장 후 유통 물량 때문에 좀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반면에 삼익제약처럼 상장 후에 3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는 뜨거운 종목도 있고요. M&A 시장에서는 SK스퀘어가 11번가를 SK플래닛에 넘기면서 기존 재무적 투자자 FI들하고의 복잡했던 관계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는군요. 네. 반면에 네이버라고 두나무 합병 논의는 아직 주주 간 이해관계 조율 문제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하고 브록필드 간의 그 IFC 매각계약금 반환 소송전도 계속되고 있네요. 네. 카카오는 창업자 시세 조정 혐의 무죄 판결하고 또 카카오톡에 챗GPT 탑재한다는 소식이 맞물려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네, 그렇죠. 투자자들의 움직임에도 흥미로운 변화가 좀 감지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부동산이나 예금에 묶여있던 개인 자금이 주식형 펀드로 꾸준히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맞아요. 국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모두 100조 원을 넘어섰고 펀드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약 6년 만에 주식형이 부동산 펀드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네, 그 저금리 장기화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증시 화랑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의 펀드 투자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그 NH투자증권 분석 자료에 나온 대목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60대 이상 여성 투자자의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20대 남성 투자자가 가장 낮았다, 이 결과였죠. 네, 맞아요. 이게 당신의 투자 전략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저희도 분석하면서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 데이터는 투자 스타일에 따른 성과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분석에 따르면 고수익 그룹은 우량주 중심의 장기 투자 성향을 보인 반면에 저수익 그룹은 잦은 매매, 특히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 투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인버스 투자. 네, 앞서 이야기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인버스 ETF 선호 현상하고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죠. 결국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SNS를 통한 해외 주식 투자 사기 주의보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미공개 내부 정보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에요. 특정 해외 주식 매수를 부추기고 주가가 폭락하면 그냥 연락 끊고 잠적해버리는 그런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 특히 해외 주식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거죠.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 신원하고 금융투자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오늘 정말 방대한 정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4천 돌파라는 기록적인 이정표를 세우긴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도체와 AI 관련주 중심의 뜨거운 열기하고 또 소외된 섹터 간의 온도차가 아주 극명합니다. 과열에 대한 경고음도 분명히 들리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배당 정책 변화나 지주회사 가치 재평가 같은 어떤 긍정적인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규제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라는 긴장감도 공존하고 있죠. 투자자들의 돈이 움직이는 방향도 반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투자 위험까지 등장했고요. 그야말로 복잡성이 극대화된 시장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동시에 특정 영역으로의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잠재적 위험 요인들도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쏟아지는 정보들을 현명하게 활용해 나가실 건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것처럼 단순히 지수나 개별 종목의 등락에 이렇게 좌우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변화의 흐름, 예를 들어 AI 기술이 가져올 산업 구조의 재편이라든가 정부 정책의 방향성 같은 이런 근본적인 동력들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큰 흐름을 보는 것. 네, 어쩌면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서 당신의 투자 원칙과 전략은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일 수 있겠네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색한 내용들이 당신만의 통찰력을 얻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